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정진이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과 함께 오늘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대장암과 식단입니다. 대장암이요, 바로 이 식습관과 가장 연관이 많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 식습관이 얼마나 대장암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고 어떤 것들을 좀 잘 챙겨 먹으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스페셜리스트는요. 은평성모병원 대장학문외과의 표대희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잖아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항상 교수님과 함께하면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유, 그런가요?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아유, 오랜만에 영광입니다. 또 나와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장이나 소장에 문제가 생긴 분들의 건강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평성모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요, 대장과 소장이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대장암, 직장암, 그리고 네. 탈장,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주 진료로 많은 환자분들을 좀 진료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혹시 수술로만 보면 어떤 수술을 좀 가장 많이 하시는지? 제가 이제 그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제 정말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 치료의 대상이 아닌 분들이 더 많기는 하세요. 그래서 네네. 뭐 이제 변을 잘 못 보는 변비 환자분들에서부터 이제 치질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이제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제 진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대장암이기 때문에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단받은 환자분들입니다. 저에게 네. 1차로 진료를 받는 분들의 비율보다는 이제 인근 병원에서 내시경 내지는 뭐 건강검진으로 대장암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서의 치료에 대한 권유를 받아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로 수술 치료를 하고 있고요. 대장암이나 직장암 말고 탈장이나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소장에 생기는 병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궁금증들이 생기는데요. 네. 교수님 사실 이게 아무래도 외과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실 경우에는 뭔가 수술에 적응증이 해당이 되거나 아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만 대장학문외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이제 사실 뭐 병원의 사정마다 또 내지는 뭐 같은 병원 안에서도 진료를 보는 의사의 어떤 그 본인의 그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어떤 뭐 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아예 확정된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그 결정을 사실 환자분들 스스로 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 이런 종합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그런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환자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열어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사실 그래서 뭐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수술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가끔 좀 아이러니한 게, 저는 외과 의사인데 예. 제가 이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드리고 수술이 아닌 뭐 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자고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아하고 좋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이제 꼭 수술을 해야 하는 분들만 꼭 네. 진료실에서 만나 뵙는 건 아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오영도님, 김철희님께서 이제 교수님 목소리에서 따뜻하고 자상함이 느껴지신다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방송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항상 이제 뭐 방송을 준비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네. 너무 이제 친절하시고 상냥하셔서 저도 네. 너무 이제 팬심이 가득한
마음인데요. 이 팬심을 아유. 담아서 또 네네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이제 진료뿐만 아니라 뭐 수술뿐 아니라 뭐 연구와 학회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좀 관심 있는 분야나 뭐 진행하고 있는 연구 이런 것도 소개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아. 될 것 같습니다. 예예. 뭐 어쨌든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제 주된 업무는 당연히 진료이고 뭐 수술인 것은 맞지만 이게 진료나 수술은 제 눈앞에 있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의료를 행하는 것에 이제 국한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은 맞지만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좀 뛰어넘어서 이게 많은 환자분들 내지는 아직 환자는 아니지만 뭐 환자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건강한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의학 연구가 이제 필요하고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지금 이제 임상 교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학 연구를 같이 이제 활발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회에서 이제 뭐 작년에 발표했었던 내용들도 있긴 한데 제가 가장 최근에 했었던 연구 중에 조금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네네. 싶은 설명을 연구가 하나 주세요. 있어서 네네.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네. 슬라이드도 준비해 예, 주셨나요? 예, 예.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막 어떤 이런 거창한 뭐 깊은 연구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로 항상 하는 질문이 아주 수술 잘 되었는지 그리고 수술하면서 장을 얼만큼 절제했는지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그때 제가 설명드리긴 하지만 뭐 20cm 잘랐습니다. 30cm 잘랐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당연히 잘 와닿지는 않으실 테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수술할 때 그 절제된 조직에 대한 사진을 뭐 제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방법이었었는데 네. 그렇게 직접 시각 자료를 본 환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본인들이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았고 거기서 제가 착안을 얻어서 실제 수술에서 얻어진 그 검체를 제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으로 즉석에서 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코닥에서 나오는 프린터를 제가 하나 구매를 아예 해서 그 수술실에 두고 그러니까 제 연구실에 두고 사진을 인화한 다음에 그 인화된 사진을 환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기 시작을 했더니 환자분들의 반응이 제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본인들이 수술이 이제 잘 이루어졌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다라는 걸 제가 설문을 통해서 이제 수술 이후 이제 퇴원을 하고 외래 방문하셨을 때 제가 설문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네. 여쭤봤었는데 그리고 이제 몸에서 어떤 나쁜 것이 떨어져 나간 것이니까 그 떨어져 나간 것의 모습을 직접 이렇게 봄으로써 이 병이 치유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수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솔직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셔서 수술이 정말 뭐 문제 없이 잘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설문 결과를 모았고 이걸 저 혼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사실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의사분들께도 좀 공유를 하고자 이런 연구의 그 모습을 좀 갖춰서 데이터를 모아서 조만간 있을 학회에서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너무 의미 있는 어떤 연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주위에도 어떤 크고 작은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몸에서 어디가 떨어져 나갔는지 네, 어떤 네, 수술이 이루어졌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죠. 그렇죠. 네, 예. 사실 뭐 설명을 듣는다고 하면 어떤 이제 영상 검사상으로 네. 엑스레이나 뭐 어떤 CT상으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사실 네. 그동안은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검체 사진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었고
제가 설문 문항 중에 이제 그런 것도 넣었거든요. 이 만약에 비슷한 수술을 다시 받는다면 그때도 이런 사진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이 수술을 받을 다른 환자분들께도 사진을 받도록 추천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는데 설문 대상으로 했었던 환자분들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전원 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서 확실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치유가 된 것 같은 치료가 된 것 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교수님. 예. 네, 발표하신 한번 감사합니다. 비욘드에서도 소개해 네.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황 이야기 조금 나누어 봤고요. 오늘의 주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네. 주제가 이제 대장암과 식단인데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대장암 발병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네. 내용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현황이 어떤지 사실 이제 발병률이 높은 암을 딱 떠올렸을 때 뭐 갑상선암도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 네. 암들이 떠오르는데 대장암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네.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암입니다. 네, 많이 진단이 되고 있고 제가 여기 슬라이드 준비한 내용 보시면은 네. 이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나온 통계인데 현재로서 가장 최근 통계는 2021년 통계입니다. 연도로서는 조금 아직 좀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가장 최근 통계이고 갑상선암 다음으로 2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암입니다. 사실 갑상선암의 예후가 상당히 좋은 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정말 이런 수명이나 어떤 생존율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종류의 암 중에서는 네네. 발생률이 거의 가장 높은 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대장암 발생률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뭐 중간에 잠깐 떨어지는 시기가 있기는 했지만 최근 계속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뭐 남성과 여성 각각 나눠서 보면은 남성에서 3위, 여성에서 3위 정도를 차지하기는 하는데 이제 뭐 이를테면 여성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다음으로 대장암 이런 식으로 3위를 차지하긴 하는데 남성, 여성 모두에서 꽤 높은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는 암이다 보니 전체 발생률을 종합을 하면 2위에 해당되는 상당히 발생률이 높은 암입니다. 근데 이런 높은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이라는 병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완치율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예, 예후가 비교적 좋다.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소화기관 암에서 생기는 암 중에서 뭐 위암이나 뭐 췌장암이나 다른 뭐 간암이나 이런 암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치료 성적이 괜찮고 특히 일찍 발견할수록 일찍 치료할수록 치료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암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 그리고 어떤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뭐 건강 검진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암의 성적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암입니다. 그렇군요. 발병도 높지만 어쨌든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굉장히 좋아지는 네, 암의 특징을 좀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어쨌든 발병률이 높은 게 많이 생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진단을 통해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내시경을 요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이제 내시경 검사를 더 이제 보편적으로 하면서 네네.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발견이 많이 되는 그 음.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어느 정도 가만히 된 게 2010년도 전후로 발생률이 증가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뭐 내시경을 시행하는 비율이 상승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대장암 발생률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장암의 발생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어,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제 뭐 다른 암에서도 요새 뭐 다 같이 좀 대두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젊은 분들의 암 발생이 그러니까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 돼서 잘 발견이 되는 걸 넘어서서 네. 실제로도 많이 생기는 거는 맞는데 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네. 걸 좀 짚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른 발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힌다. 뭐 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네. 아니 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예. 그 네. 1위예요?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1위를 하는 항목이 뭐 몇 가지 있을 텐데 반갑지 않게도 젊은 대장암 환자들의 발생률이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야. 2022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저게 그 발생률 자체가 1위인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발생률이 증가하는 비율 자체도 1위입니다. 추세가 또 그렇죠. 짚어볼 만한 문제라는 거죠? 네, 이 그래프에서 색깔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은 그 추세가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나라들이고 회색은 그냥 비슷한 정도, 그리고 하늘색은 감소 추세에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추세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 자체도 세계 1위에 이야. 들어가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음.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것이 암이라는 병은 일반적으로 노인의 질환입니다. 그쵸, 그쵸. 왜냐하면 이게 그 뭔가 몸에 문제가 오랫동안 축적돼서 만성적으로 그 문제가 커졌을 때 암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암의 병태 생리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유해한 것들이 몸에 쌓일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암의 병태 생리를 약간 거스르는 뭐 내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잘 설명이 안 되는 환경적 요인이나 이런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 거고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대 여명이 길잖아요. 네. 근데 암은 어쨌든 생존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병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암이 발생되는 것은 이제 기대 여명이 짧은 환자에게 암이 생겼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대한 그런 의료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젊은 대장암의 발병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고 세계 1위인데 네. 문제는 그 기울기도 네. 굉장히 네. 크다. 추세도 우리가 짚어볼 만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젊은 대장암이라고 하면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긴 한데 그 20세에서 49세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네요. 예. 왜냐하면 이 대장암 대장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나이는 이제 60대로 알려져 있고 사실 지금도 젊은 대장암이 이제 그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뜻이지 전체 대장암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이는 나이대는 60대가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 환자 안에서 49세 미만의 환자라는 것은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하는 환자분들인 거고 특히 저 49세라는 기준으로 삼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도 50세를 기준으로 이제 국가에서 그 대장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어서 사실 49세보다 낮은 연령의 사람들은 대장암 건강검진의 일종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젊은 대장암이 증가하는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역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도 그런 이 검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음. 그런 나이대라는 점,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진단이 좀 지연되는 요소, 아. 이런 것도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떤 다른 검사보다도 사실 대장 내시경이 좀 허들이 있는 검사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분들이 느끼기에.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를 살펴봐도 대장 내시경은 좀 나이 들어서 해도 되는 검사다. 이런 인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음. 일반적으로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뭐 이제 나라 전체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차원에서 뭐 비용 편익이나 이런 네. 것을 계산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시작 연령은 어느 정도 높게 잡는 것이 음. 맞지만 이제 개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대장 내시경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볼 수 크다.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 일반적으로 30대 환자분들에게 사실 대장 내시경을 권하면은 다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좀 네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요즘 추세나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게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권고입니다. 저 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수술했던 직장암 환자분들 중에 20대 환자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환자분들이 그런 직장에 암이 생겨서 제가 수술을 하고 이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정말 이제는 그 젊은 음. 환자분들도 이런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신경을 써야 되는 음. 그런 추세가 맞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것이 젊은 분들도 최근에는 수술을 좀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제 젊은 분들이 암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인가요? 아니면 우연한 기회로 검진을 해서 받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 젊은 분들 중에서 검진으로 암을 발견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고요. 어. 이제 증상이 생겨서 음.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뭐 사실 이게 전체 통계가 어떤지는 네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실제 증상이 생길 정도로까지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진단이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아. 아니면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내지는 어떤 유전적으로 대장암에 좀 취약한 그런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건강검진에 음. 대한 권고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좀 특수한 어. 케이스들이거나 그런데 근데 대부분은 증상이 생겨서 그 증상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음. 그렇게 증상이 생길 정도의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면 사실 초기는 어느 정도 지났다고 봐야 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아주 극초기에 발견되는 분들보다는 치료 성적이 좀 음.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도 같이 갖고 음. 있습니다. 젊은 대장암 환자분들이. 그렇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암세포도 네. 이제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천천히 자라고 네. 뭐 젊은 사람한테는 더 빨리 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혹시 뭐 늦게 진단되는 거 말고도 좀 젊은 대장암의 뭐 예후가 좀 더 안 좋다든지 뭐 그런 네. 특징들이 좀 있나요? 그거는 이제 네. 그 사실 이제 대장암을 저희가 뭐 수술을 하거나 내지는 조직 검사를 하면 그 대장암 세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유전자 변이의 특성들을 분석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나이만 갖고 이제 젊은 환자의 대장암 환자가 뭐 특별히 더 유전적으로 나쁜 경향을 음. 갖고 있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발견된 부분은 없어요. 음. 없고 그래서 사실 이제 나이가 많더라도 내지는 뭐 나이랑 무관하게 그런 그 대장암 세포 자체가 갖고 있는 유전적 변이 특성에 따라서 이 암세포가 뭐 자라는 속도라든지 네네. 악성도라든지 그런 것이 좀 더 결정이 되는 음. 경향이고, 젊은 환자분들이라고 해서 아직 그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음. 수준에서의 그런 그 유전적 변이 특성이 더 나쁜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그 사실 우리가 뭐 대부분의 암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잖아요. 네. 노화랑 굉장히 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네.
또 젊은 대장암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 나이, 노화와는 별개로 어떤 다른 이유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네. 주셨습니다. 예. 그게 뭐 이를테면 뭐 생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음. 보시는지요? 그래서 현재 꼽히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네. 꼽자면 하나는 좀 그렇고 2개 정도 꼽아 2개 드리면은 정도. 예. 네. 일단 생활이 그 어떤 신체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화되고 더 좋은 나라가 되면서 활동량은 더 줄어드는 경향.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사무직으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활동량이 줄어들 그런 요소가 첫 번째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비만이나 그런 대사증후군의 비율이 더 높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죠. 한 80년대 때 우리나라의 그런 육류 그 섭취나 뭐 소비량에 비해서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것이 이런 젊은 대장암 환자들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코앞도 잘 안 걸어가려고 네. 하는데 저는 이제 네. 그런 습관들이 사실은 어떤 이런 뭐 건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네. 습관이면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네. 대장암은 그런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랑 좀 분명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육류를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네. 대표적으로 안 좋은 음식을 뽑으라면 확실히 좀 붉은 고기를 말씀을 주실까요? 그렇죠. 이게 폐암했을 때 담배를 떠올리는 것처럼 네네네. 대장암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나쁜 음식은 이제 붉은 육류가 해당이 되고요. 이제 붉은 육류라고 하면 이제 그 조리 전 육류의 색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까지 이제 포함이 되고요. 닭고기는 이제 하얀색 고기라서 거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닭고기는 아니에요? 닭고기는 아닙니다. 오리고기는 오리고기는 붉은색인데. 오리고기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가 양고기까지. 양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랑 잘 안 묶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지방 함유량이 조금 다른데 양고기에는 그 오메가3 지방산 포함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염증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이 대장암에 미치는 그 나쁜 영향이 아마 좀 그 상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역학 통계에 나오는 걸 보면 대부분 돼지고기, 소고기가 많이 포함은 되지만 사실 거기에 그 자세히 보면 양고기도 같이 그 카운트가 되는 것이 맞고 네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양고기도 역시 그 붉은 육류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고기, 돼지고기가 안 좋은 건 확실히 알았는데 네. 양고기까지 묶인다. 이 네. 세 가지를 좀 묶어서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장 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음식은 이제 이런 붉은 고기류인데 혹시 또 영향을 주는 음식들이 또 있나요? 예, 이런 그 붉은 고기들이 일단 제일 잘 알려져 있고 또 그다음으로는 이제 가공 육류가 됩니다. 햄이나 소세지나 베이컨 네네. 이렇게 이런 가공육이 대장암을 왜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네. 그런 가공육을 만드는 과정 동안 네. 첨가되는 그런 화학 약품이나 아니면 그런 보존제들이 그 이런 1차 가공 식품 내지는 이런 2차 가공 식품 등등에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발암 물질로서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섬유질 같은 경우는 원래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 성분인데 모든 식품에 사실 섬유질이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육의 경우에는
섬유질 함유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섬유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기 때문에 섬유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식품은 장 안에 오랫동안 머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식품이 장 안에 오래 머물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가공육 역시 대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뭐 잘 알려져 있는 발암 물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햄이나 베이컨은 일부러 안 먹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아예 네. 음식을 할 때나. 예.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는 네. 안 먹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고기 그렇죠. 반찬이 있어야 네. 맛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의식적으로 줄이는 게 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요, 네. 요즘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예. 완전히 육식파거든요. 이제 고기를 그 붉은 육류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 햄기가 네. 물론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맞지만 붉은 육류가 특히 사실 나쁜 영향을 주는 이유는 직화하거나 이런 고온의 불에 구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이 나쁜 화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영향도 있어서 그런 고기를 정 드시고 싶다면은 네. 쪄 드시거나 삶아 먹거나. 예, 삶아 먹거나 하는 형태로 드시면은 비교적 나쁜 영향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 숯불에서 구워 먹는 거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거네요. 예, 제일 맛있을 수 있지만 제일 안 좋은. 건강의 측면에서는. 네. 그렇군요. 수육이나 네. 뭐 이렇게 드시는 것이 예. 조금은 더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바람직한. 고기를 물에 빠뜨려서 드시면은 네. 좀 덜 할 수 있고 요새 대체육으로 나오는 콩으로 만든 고기 저는 되게 믿지 않고 우습게 생각했는데 네. 그거인지 그러니까 먹고 난 너무 맛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였던 경우가 정말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고기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네. 속으실 수도 있어요. 좀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나 봐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예. 너비아니를 먹었는데 그게 네네. 콩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뭐 요새 뭐 비건해서 그런 거 네네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음식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흥님께서도 이제 가급적 직화구이 피하고 삶아서 수육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또 예. 공감의 댓글을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신 주셨습니다. 분이십니다. 네. 네. 제크님께서도 붉은 육류 대신에 연어나 뭐 생선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그쵸. 또 예. 주셨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전에 환자들한테 숙제를 항상 3가지를 제가 내드리는데 어떤 거죠? 이제 1, 2, 3번이 1번은 30분 걷기 매일 그러니까 수술 전에. 왜냐하면은 사실 갑자기 얘기가 좀 셀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수술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일생일대의 큰 환자 입장에서 큰 이벤트인 네네. 거잖아요. 저희가 수능 볼 때 오랫동안 준비해서 수능 보듯이 환자분들에게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 준비 3가지가 첫 번째가 매일 30분씩 걷기. 그게 뭐 2주, 3주라도 그거를 꾸준히 하고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받으면 이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걷기랑 두 번째가 음식 섭취랑 관련된 부분인데 단백질 섭취가 수술 전에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장암 환자분들이니까 제가 단백질 섭취를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드시고 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보니 닭가슴살을 저는 항상 추천을 합니다. 네. 닭가슴살 샐러드를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계속 드시다가 오라. 닭가슴살이나 아니면은 생선구이로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려서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음식 섭취에서 닭가슴살이나 뭐 이런 이야기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를 말씀드렸고, 3번째 숙제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네. 이 3번째 숙제는 저는 이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본인이 이런 진단을 받았고 이런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리고 전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낸 요 숙제 3가지가 사실 이제 여러 연구에서 수술 전에 환자분들의 이 수술 이후의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행동에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신과적으로 이제 정서적 지지를 좀 받고 그런 식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술을 받은 분들이 수술 이후에도 결과가 좋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환자분들한테 뭐 정신과 진료를 갑자기 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그 환자들에게 가장 정서적 지지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가족이나 친구분들이어서 그런 걸 좀 숨기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야기하는 걸 꺼리시는 어려워하시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알리는 게 더 좋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인이 뭐 대장암 진단받아서 자기 뭐 한 달 뒤에 수술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위로해주지 않을 사람은 없을 아유,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그 알리게끔 음. 그 숙제를 내드립니다. 아, 그래서 이 세 가지 숙제인데 세 가지 숙제 중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단백질 섭취. 식단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닭가슴살은 좀 이롭다. 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데 저도 잠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사실 예전에 출연해 주셔서 언급해 주셨던 물 드셔도 됩니다. 아, 교수님. 네. 네, 내용이기는 한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셔서 어쨌든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이 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네. 되게 안 좋다라는 네,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네. 장 건강에는 무조건 좋은 거죠.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간다라는 의미는 이제 변을 자주 본다라는 뜻인데 변을 자주 본다라는 뜻은 그것만 갖고 이제 변이 한 번에 변을 볼 때 변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네네. 이게 변비의 증상이 화장실에 그러니까 변이 안 나오는 것만 변비의 증상이 아니라 화장실에 갔을 때 변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아주 소량의 변을 보는 것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역시 변비의 증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이제 변을 자주 본다, 보는 방향으로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변이 내지는 장 내용물이 대장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게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 내용물이 장 안에서 잘 뭉쳐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장 내용물을 만드는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장이 잘 움직이게끔 하는 활동을 하거나 두 가지인데 장을 잘 움직이게끔 하는 활동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걷기. 그래서 걷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장 내용물 중에 그 장 안에서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그리고 변을 최대한 이제 뭉쳐서 이렇게 변이 흩어지지 않게끔 하는 성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섬유질, 섬유소 섭취입니다. 어떻게 이 섬유소를 잘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뭐 야채, 채소, 과일인데 제가 설명드릴 때 저는 그래서 그 이제 환자분들도 사실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야채, 어떤 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물론 이제 조금 더 섬유질 그 성분이 많은 야채나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뭐 그 양배추나 뭐 당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특정 어떤 과일이나 특정 야채에 너무 꽂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식탁에 놓여져 있는 반찬들의 색깔을 봤을 때 색깔이 최대한 다양한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골고루. 네. 그래서 이제 컬러풀한 반찬 구성일수록 건강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하게. 그렇군요. 사실 뭘 먹어야 돼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 매일 듣습니다. 어떤 네. 특정한 음식보다는 네. 컬러풀하게 다채롭게 구성하는 게 그렇죠. 다양하게 좋다.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뭐 그래도 굳이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채소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양배추, 네. 당근,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끝에 베리로 끝나는 것들, 블루베리나 사실 딸기는 네, 딸기도 뭐 포함은 되지만 이제 블루베리가 그 이런 항산화 성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그 블루베리와 대장암의 그 블루베리의 대장암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찾아보고 알게 된 내용인데 아무튼 이렇게 베리로 끝나는 과일류 이런 것들이 오. 대장암 예방에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블루베리 당장 사러 가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이들도 아, 좋아하니까 그럼요. 같이 드시면 됩니다. 네. 블루베리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유산균 이야기도 잠깐 여쭤볼게요. 이제 네. 화장실 뭐 좀 더 잘 가려고 혹은 장 음.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은데 혹시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유산균도 네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네. 그리고 뭐 많이 드시고 계시고 음.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도 너무 많고 그래서 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 모든 유산균 상품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지 않고 뭐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내지는 진짜 효과가 있는 게 뭐고 뭐가 효과가 없는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좀 크게 알고 있는 편이고 그 제 가까운 고등학교 지인 중에 그런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저도 예전에 이제 좀 환자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나름 어떤 식품 영양학에 전공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제가 몇 가지 유산균 관련된 그런 팁이나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슬라이드 또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네. 오, 네. 고르는 팁까지 준비를 해 주셨네요. 네. 네. 그, 요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유산균이, 유산균 자체가 과연 대장암 뭐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이것은, 이거 사실 이제 연구로서 밝히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이제 장내 미생물의 이제 대장암에 조금 유익한 장내 미생물이 무엇인지, 뭐 좀 해로운 장내 미생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정말 이렇게 식품으로서 뭐 일정 기간 동안 섭취한 사람과 섭취하지 않은 사람에서 정말 대장암의 어떤 그 뭐 발생이나 그 예후가 차이가 나는지 이건 아직 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이제 다만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유익균 내지는 해로운 균 이런 것들을 그 몇 가지 균주를 대상으로 이제 유익한 균들을 조합해서 제품들이 나오고 뭐 이런 해로운 균을 좀 방해할 수 있는 또 그런 균이 결국엔 또 유익균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제품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 유산균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굉장히 이 성분이 다양하고 어떤 이 철저한 기준이 사실은 잘은 마련돼 있지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제품을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유산균 제품을 고르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 유산균 제품에 균주명이 균주. 적혀 있는 제품들이 오. 있습니다. 네, 어떤 맞아요. 균이 들어가 있는지 네. 그런 제품을 고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유통기한이 가끔 막 몇 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비교적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유산균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려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좀 짧은 그런 제품을 골라야 되고 냉장 보관을 필수로 하는 제품일수록 더 신선한 유산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보고 유산균 제품을 고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은 팁입니다. 네. 요것도 네. 네, 그래서 그 성분 중에 요 두 가지 유산균은 뭐 역사적으로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비피도 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요 두 가지 균인데 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균들이 유산균이 있는 제품으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비피도 내지는 뭐 락토 이런 것이 유산균 제품들의 이름에도 많이 쓰일 만큼 저거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유익한 균입니다. 저 이름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유산균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려면 이게 음식이랑 같이 먹거나 내지는 뭐 음식을 먹은 다음에 먹으면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달하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유산균 섭취율이 유산균 섭취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야채나 채소 일부랑 같이 유산균을 드시면 그런 섬유질이
이제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유산균의 생존율을 좀 더 높여서 장까지 도달시키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유산균 제품을 찾아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소울푸드, 한국인의 소울푸드 청국장. 청국장.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네. 이 청국장 한 그릇 드시는 게 유산균 제품 뭐 아주 그런 많은 것 드시는 것보다 저 청국장 한 그릇에 그 유익균 뭐 100만 마리가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품을 통해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긴 네. 포함되어 있지만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음식에서부터 섭취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네. 것까지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그쵸. 네, 교수님께서 제가 시계를 안 50분을 보고.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예. 마시라고. 네. 그냥 이야기하면 50분 간다고 그러네요. 제가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나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네. 질문 주신 내용들이 많은데 얼른 한두 개만 빨리 네, 받아볼까요, 교수님? 예. 네, 미르슈아님께서 혹시 내시경 관련 질문을 잠깐 주셨는데 네. 호흡기 질환, 천식이 있을 때 혹시 내시경 해도 괜찮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천식이 있으시면 물론 이제 천식이라는 그 진단명 하나만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질병 상태인지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수면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호흡이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게 당연하고 가급적이면은 비수면으로 하시는 게 그런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 의사의 권유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 이거 진짜 궁금해요. 네. 요새 화장실 갈 때 예. 화캉스라고 하잖아요. 네. 휴대폰 보고 오래 앉아 있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오래 앉아서 이거를 다 빼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안 좋다라는 거를 알고서 질문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예, 당연히 좋지 않은 습관이고요. 저게 뭐 대장암이나 이런 거랑은 관련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항문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 자세 자체가 항문압을 굉장히 높이는 자세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치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항문 질환의 그런 그 시작점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에 3분을 넘기지 말라고 항상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그 휴지 놓는 곳 위에다가 저는 모래시계를 놔야 된다고 생각을 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가차없이 그냥. 예.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변이 나올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이 나오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일이 끝났으면 바로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바람직한 말씀 네.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휴대폰 들고 앉아 있는 거 너무 안 좋은 습관이라고까지 딱 말씀을 그렇죠. 예. 주셨습니다. 아유, 시간이 네. 다 돼서 또 마무리를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정말 이런 딱 마이크 두고 네. 라디오처나 이런저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 시간도 금방 가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라이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